나를 괴롭히던 시어머니, 끝내 내 손에서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그 말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눈물이 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15년을 저는 시어머니와의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전쟁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전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니, 못마땅해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원래 의사 딸과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 들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옆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결혼 준비 과정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하셨어요. 웨딩드레스부터 시작해서 예식장, 메뉴, 심지어 신혼여행지까지. 이런 것도 모르냐? 우리 집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역시 집안이 다르면 다른 거구나. 매번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봐도 남편은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조금만 참아라고만 했어요. 결혼 첫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미워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신혼집을 얻어서 따로 살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제가 해놓은 요리를 맛보시고는 이것도 음식이라고 하냐고 하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이런 것들만 사다 놓고 우리 아들한테 뭘 먹이려고 하느냐고 하시면서 당신이 직접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온 음식들은 모두 버리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새내기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벌러 다니면 집안이 망한다. 우리 집 며느리가 남의 집 일을 하고 다닌다니.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이번엔 놀고 먹는다고 하셨어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낳아야 한다. 그리고 임신 기간 내내 저한테 온갖 제약을 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심지어 친정 엄마 만나러 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임신했는데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저는 임신 기간 동안 정말 답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하고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만 먹어야 하고.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들은 제 입맛에 안 맞는 것들 뿐이었어요. 입덧이 심했는데도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라서 그런 거다라고 하시면서 무조건 드시라고 하셨어요. 토할 것 같다고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하셨고요. 다행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한테 기뻐하신 게 아니라 손자를 낳아줘서 기뻐하신 거였죠. 저는 그냥 아들을 낳아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산후조리는 우리 집 방식대로 해야 한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버릇이 없다. 우리 때는 이런 것들 안 해도 다 잘 키웠다. 친정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려고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집 며느리 음식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시면서 친정 엄마를 돌려보내셨어요. 그때 친정 엄마의 서운한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서부터는 육아 문제로도 계속 충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셨어요. 요즘 육아법이나 의학 정보 같은 건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때는 이렇게 해서 다 잘 키웠다. 이게 시어머니의 만능 대답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고 민간요법으로 해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 요즘 엄마들은 애를 너무 귀하게 키운다고 하셨고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정말 한계에 달했습니다. 남편한테 시어머니와 따로 살자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따로 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 사실상 같이 사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가 늙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도 몇 년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상처받았어요. 아이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이런 것도 모르더라. 할머니가 하는 게 맞다. 아이가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따르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워낙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가끔은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진단받은 게 알츠하이머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미 중기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걱정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계속 어머니가 그냥 나이가 드신 거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보고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미워하시던 분이 이제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다니.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한테 예전과 다르게 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미워하시더니 이제는 제가 해드리는 것들을 고마워하시고 가끔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15년간 저를 괴롭히시던 분이 갑자기 다정하게 대해주시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시어머니의 본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츠하이머 초기에는 오히려 성격이 순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들이 정말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집에서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밤에 잠을 못 자시고 계속 돌아다니시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시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는데 막상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과 시아버지는 정말 놀랐어요. 특히 남편은 왜 그러냐면서 이해하지 못했죠. 저도 사실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본격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신경 써야 했고 밤에도 제대로 잘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다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맑아지시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저한테 옛날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19살에 결혼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났다고 하셨죠. 나도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밤에 몰래 울었다. 내가 너한테 했던 것들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들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며느리의 위치에 있었을 때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엄격했던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 집에서 잘 적응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당신이 겪었던 것처럼 저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들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시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저를 보고 우리 딸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딸로 착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딸처럼 여기신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고마웠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저는 울컥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심도 생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저한테 심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전 감정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제는 병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병은 점점 진행되었습니다. 말씀도 점점 어려워지시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 그동안 미워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도 계속 제 손을 찾으셨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나 시아버지보다 저를 더 찾으셨죠.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다 깨셨다 하시면서 점점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다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정말 평화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계시던 상태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동안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그 일상이 사라지니까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채 헤어진 게 아쉬웠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시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저와 마찬가지로 서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셨던 거죠. 당신이 배운 방식대로 하셨던 건데 그게 저한테는 상처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미워했죠.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시어머니가 건강하셨다면 저희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저는 비로소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가끔 시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들을 떠올려 봐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던 그 따뜻한 느낌도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배웠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고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생기면 딸처럼 대해주고 싶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꼭 갈등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다행이었다. 고마웠다. 그때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시어머니도 저를 가족으로 여기고 계셨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미움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니까 저도 편해졌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시어머니나 가족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미움은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15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시어머니 묘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그동안 저도 부족했어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라는 걸.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해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서랍 안에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사진은 물론이고 제가 임신했을 때 사진, 아이 100일 사진까지 모두 소중하게 보관해두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직접 쓰신 것 같은 메모들도 있었어요. 제 생일 날짜,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들까지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시어머니 나름대로 저를 챙기려고 하셨던 거죠. 다만 그 방법이 저한테는 부담스럽고 간섭으로 느껴졌던 거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신 일기장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은 걱정하시는 내용들이었어요. 며느리가 너무 마르는 것 같다.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요즘 표정이 안 좋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잘 지내고 싶어 하셨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돌봐준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못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돌봐준다. 정말 고맙다. 미안하다. 이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제게 하신 말씀들이 진심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만큼이나 우리 관계를 어려워하셨다는 걸 알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시어머니는 간섭과 잔소리로 사랑을 표현하셨고 저는 그걸 미움으로 받아들였던 거고요. 만약 저희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죠. 저는 마지막에라도 시어머니와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남편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했지만 지금은 같이 추억을 나누고 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제는 우리 관계가 많이 좋아졌을 텐데. 남편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시어머니가 더 오래 사셨다면 저희는 진짜 모녀 사이처럼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저는 시어머니한테 배운 것들을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왔어요. 그 친구가 우리 아이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친구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친구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혹시 그 친구가 집에서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이해해보라고 했죠.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라고 했어요. 아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 친구와 화해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사실 집에서 많이 혼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준 교훈이 정말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그리워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오시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고 시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어요. 가끔 저는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시는 걸 꿔요. 꿈속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웃으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요. 현실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대화들을 꿈에서는 나누고 있어요. 꿈에서 깨면 항상 아쉬워요. 시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꿈에서라도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위로가 돼요.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시어머니를 통해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조금만 더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미움보다는 사랑이, 원망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중에 저도 어머니 곁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모녀처럼 지내요. 약속해요. 여러분도 주변에 힘든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이해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게 제가 시어머니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언젠가는 분명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